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베풀면 복이 온다는 믿음으로 평소에 사람들에게 재고 따지지 않고 베풀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제 진심을 악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예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뻔뻔함에 학을 떼게 되었어요. 긴 세월 동안 참고 살아온 제 자신이 후회되기도 하고 어쩌면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다는 자책이 밀려와 아프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제 호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기로 다짐해보며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들려드릴까요? 저는 그 말을 너무도 이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반대했을 때였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네 친정언니가 장애인이라며. 그거 유전 아니냐? 너희 결혼해서 애 낳을 텐데 난 내 손주가 장애인인 거 죽어도 못 본다. 내가 병신 태어나는 걸 어떻게 봐?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저희 언니의 경우는 출산 직후에 뇌에 손상이 와서 그런 거고요. 유전적인 문제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병신 장애인 이런 단어는 좀 그러네요. 게다가 저 면전에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엄마, 이건 엄마가 실수했다. 이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욕먹어 무식하다고. 그리고 처형되실 분의 경우는 좀 상황이 안 좋은 케이스야. 그런 말 들으면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엄마가 실수했어. 아유, 아니 나는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니. 그래, 미안하다. 내가 실언했다. 시어머니는 저의 친언니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전 들먹이며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고 사과도 하셨지만 함부로 말하는 부분에서 첫 느낌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가족 중에 지적장애가 있다면 걱정이 되기도 하죠. 특히나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고 하나하나 챙겨주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언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 언니는 누구보다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용돈 타자마자 홀라당 사서 항상 돈이 없었거든요. 용돈 다 쓰고 모자라서 엄마한테 울며불며 떼쓰다가 혼날 때도 많았는데 언니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언니는 항상 용돈을 모아서 사주곤 했어요. 저는 너무 고마운 적이 많았어요. 게다가 예전에 엄마 아빠가 동창회에서 3박 4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학교 가는 저를 위해 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밥도 차려주고 교복까지 싹 다려놨던 적이 있었어요. 잠도 많은 언니가 저를 학교 보내겠다고 이렇게 차려준 걸 보고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언니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언니는 저한테 항상 언니이고 싶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 보살핌을 받는 동생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의 마음속엔 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동생인 저를 지키려는 언니의 모습에 큰 울림이 되었고 그 순간이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그런 소중한 저희 언니를 저 앞에서 막말하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참을 수 없죠. 제가 당시 남자친구보다 직업도 훨씬 좋고 모아놓은 재산도 훨씬 많아서 저야 아쉬울 것 없는 결혼인데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요. 중간에서 예비 신랑이 제 화도 잘 풀어주고 예비 시어머님이 사과를 하셔서 기분 풀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시긴 하셨지만 절 계속 탐탁치 않아 하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틈만 나면 임신하면 장애 검사할 수 있다던데 그거 빼지 말고 다 해라. 먹는 것도 예쁜 것만 먹고 이상하게 생긴 것은 먹지도 마. 혹시 모르니까 이러셨어요. 전 싸우기 싫어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집안 형편이 본인들 집안보다는 더 좋은 것은 좋아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늘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저희 집안이 더 잘 사는 것에는 묘하게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말 안에 니까지 거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데 집안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건 아닌데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모아놓으셔서 부족함은 없이 자랐어요. 반면 시댁은 그리 잘 살진 못했어요. 아버님이 남편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벌어서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그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예비 신랑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집안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저를 반대하는 시어머니한테 피눈물 나지만 혼수랑 예단을 다 좋은 걸로 사서 보냈거든요. 엄마, 뭘 이렇게까지 해? 적당히 해. 내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안 했어. 이거 게다가 다 최고급이잖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아주 좋은 것들로만 준비했어. 아휴, 너는 그렇게 그놈이 좋냐?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좋다는데. 그래도 잘 봐달라는 심정으로 준비한 거야. 네 언니도 결혼은 안 할 테니까. 엄마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해요. 저희 언니는 장애가 있으니 시집은 못 갈 것 같았는지 저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챙겨 보내신 거예요.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 그 집에다가요. 자기 딸 예쁘게 봐달라는 마음으로 미운 사람한테 좋은 것을 해다 바치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그걸 받고 시어머니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혼수랑 예단을 잘해왔다고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심지어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니깐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세아가야, 네가 예단이랑 혼수를 아주 잘해와서 주변 사람들이 네 칭찬을 하고 아주 난리다.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주변에서 그 집에 딸 하나 더 없냐고? 응, 자기 아들도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너희 가족에 장애가 있다는 말도 하지는 못했어. 그것만 아니면 다 괜찮은데. 에휴. 또 시작인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어머님은 더 저희 언니보다도 학습이라는 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저러시는 건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만히 참지 않고 조곤조곤 제 이야기를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알았다, 알았어 이러셨는데 매번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죠. 제가 임신했을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정상화 맞냐고 산부인과까지 따라와서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하셨어요. 초음파를 보는데 시어머니가 의사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애가 저렇게 꼬부정한 게 괜찮은 거예요? 머리통이 너무 작은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어머니. 초음파로 봐서는 아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범위고요. 아기 키와 머리 둘레도 평균치에 딱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좀 이상한 게요. 저 등이 꾸부정한 건요. 그게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태아일 때 저렇게 꾸부정한 애가 나중에 척추 측만증이 생긴다던데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 아기가 한쪽으로 웅크리고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아기들이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산모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없던 불안도 생기겠어요. 어머님 불안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걱정 내려놓으세요. 내가 보기엔 저 머리통이 너무 작다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소두증 뭐 그런 것도 있다던데. 아니죠?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온갖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죠. 정상이라는 말을 몇 번을 들어야 믿으시려는 건지 저 정말 참을인 몇 번 새겼습니다. 애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가 좀 이상하다. 눕히면 딱 깨는데. 이거 문제 있는 애 아니냐?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애들 원래 등에 센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안겨서 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눕혀놓으면 그냥 내깔려서 잤다고. 너무 예민해도 안 좋다던데. 얘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애는 어머님이 우려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비껴가 누구보다 정상이고요. 돌까지 잘 컸죠. 양가 집안의 첫 손주라 돌잔치를 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돌잔치를 며칠 앞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돌잔치 때 네 언니 오지 마라 해라. 내 지인들도 오는데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아서 괜히 우리 손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잘 말해서 오지 말라고 해. 알았지? 싫은데요? 그런 오해를 할 사람이면 부르지 마세요, 어머님. 어차피 저희 애 돌잔치니까 어머님 지인은 딱히 안 오셔도 되잖아요. 얘, 너 자꾸 내 말을 고깝게 듣는다. 너 왜 이렇게 꼬여 있어?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저도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이 다 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언니만 빼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럼 오지 마셔요.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정말 가관이지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실 수 있는지 가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차별을 두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돌잔치 날에는 저희 언니 왔고요.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안 부르셨어요. 그렇게 사람 눈이 무서운가 봐요.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걸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결국엔 너무 지겨워서 지능 검사라도 받아서 어머님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되어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상위 1% 영재래요. 영재원에서 바로 입학 추천서가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일부러 시댁에 찾아가서 그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 검사 결과 좀 보세요. 우리 애가 영재라네요. 그것도 상위 1% 안쪽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애 정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집어넣으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정말이야? 어휴, 너무 잘 됐다. 내가 그러면 괜한 걱정을 했네. 세아가 이제 너 걱정 끝이다, 끝. 그제야 시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좋아하셨고요. 그로 인해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희 애 지능을 가지고 의심을 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온갖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축하한다는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는 영재원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만행은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남편한테는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정말 너무 예쁘고 날씬해서 연애 기획사에서도 제의가 많이 왔고요. 실제로 연습생 준비도 했지만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신우이는 한평생 예쁜 외모 덕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남자가 끊임없이 있었죠. 학생인데도 말이죠.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노는 걸 좋아했고 학업보다는 유행 따라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보며 우리 딸은 예쁘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야.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예쁜 여자 팔자 못 따라가는 거야. 여자는 이 외모가 전부야. 내가 아기 때부터 얘가 너무 예뻐서 오냐오냐 하며 키웠어. 찡그리면 못생겨지니까. 큰애는 두드려 패면서 키웠고. 봐라.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곱상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잘 컸지 않니? 엄마, 그것도 다 옛말이야. 아, 요즘 안 예쁜 애 없어. 제 머리 너무 텅텅 비어서 책이라도 읽혀야지.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닐까 봐 걱정이다, 걱정. 예쁘면 장땡이라는 어머님의 말이 독이 되었을까요? 남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걸까요? 가 20살을 넘긴 시누이가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폭탄 같은 말을 전했어요. 어머님은 처음에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임신? 그게 뭔 소리야? 네가 무슨 임신을 해? 아, 너 저번 달에 달거리 한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아, 그거 뻥이야. 나 이미 안정기 들어섰대. 태동도 느껴져. 아유,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신우이가 말없이 배를 드러내 보이자 그제야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이내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 네 뱃속에 있는 애 아빠 누구야? 혹시 너 당한 거야? 어디서 몹쓸 짓 당했어? 우리 딸이 남자가 좋아서 그럴 일은 없는데. 아이, 너 그런 거지? 엄마, 미안. 그런 건 아니야. 아는 오빠야.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실수로 같이 있었던 건데. 엄마, 미안한데 나 그 오빠한테 나 말 못해.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야. 아유, 어머니, 일단은 병원부터 가봐요. 현재 상태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봐요. 아가씨, 일어서요. 병원 같이 가요.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은 게 맞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개월수가 지나서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해요. 가족들 모두 만견자실했죠. 병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조용한 저음으로 말을 했어요. 아유, 우리 딸, 너 이대로 배불러 오는데 애 아빠가 너 배부른 것도 모르게 할 수 없어. 너도 그놈이랑 결혼하고 가정 꾸려야 해. 앞장서. 엄마가 그놈이랑 결혼이라도 시켜야겠어. 엄마, 나 정말 그 오빠 잘 몰라. 연락처만 알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임신했다고 말해. 아가씨,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듣는 내가 화가 나. 어머님 말씀이 다 맞고 애 아빠 없이 어떻게 애를 혼자 낳고 키울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애 아빠한테 아이의 존재는 알려야지. 앞장서요. 나도 같이 갈 테니까. 저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신우이를 다그쳤더니 결국 신우이가 울며 털어놓았어요. 그놈과 통화를 하더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딘지 아세요? PC방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낮에요.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닌다는 증거죠. 가서 만나보니까 생긴 것도 딱 놀기 좋아하는 모습인데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 스타일이에요. 어쩌다 우리 예쁜 신우이가 저런 남자한테 넘어갔는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온 가족이 그놈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시댁으로 데리고 왔고요. 임신 사실을 알렸죠. 그랬더니 엄청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말은 통했어요. 우리 애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자네 아이라고 하네. 아이는 지금 수술도 안 되는 개월수라서 낳아야만 하는데 자네 애 낳고 키울 생각이 있는 거지? 아, 네. 제가 확실한 거 저도 알아요. 그날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거든요. 제가 저지른 실수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 결혼식을 빨리 올려야 하는데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되셔? 집도 해야 하고 혼수도 해야 하는데. 저희 가난한데요? 저희 아빠 막노동하시고 저희 엄마는 집 나간 지 오래요. 저희 아빠도 반지하 살아요. 저희 결혼식 올려줄 여유? 그거 없어요. 결혼식은 뭔 결혼식이에요. 그냥 애 낳고 살면 되죠. 어머님은 신우이의 상대가 그 누구라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니까 따질 때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보다 더 못 사는 집이라니 반대도 못하니까 속이 뒤집어져서 며칠 누워 계셨어요. 결국 신우이의 남자친구 아버지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했고요. 다행히 그쪽에서 반지하 월세집 해준다고 해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올린 차에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결혼을 해서 그런가 일은 계속 터졌습니다. 상대 남자가 책임감도 없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신우이 부부는 맨날 돈 문제로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이도 철없게 시어머니를 찾아왔죠. 엄마, 나 돈 좀 줘. 나 정말 미치겠어. 아니, 이 새끼가 내 지갑에도 손을 대네? 그리곤 노래방 가고 옷 사입고 여자애들이랑 놀고. 아씨, 나 진짜 미치겠어. 뭐라고? 아우, 걔가 네 지갑에도 손을 댔어? 우리 딸 힘들어서 어떡하냐, 어떡해. 배는 불러오지 남편은 밖으로만 싸돌아다니지. 아, 빨리 몰라. 돈 좀 줘봐. 나 물 사 먹을 돈도 없단 말이야. 넉넉히 30만 원만 줘. 그리고 나 여기서 며칠 자고 갈게. 그 집은 벌레가 너무 많아. 끔찍해. 어차피 그 인간도 안 들어오니까 나 여기서 잔다.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이렇게 시누이가 시댁에 오면 어머님은 어김없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시누이를 좀 도와달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저희도 처음에는 몇 번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 되니까 남편이 뿔이 난 거예요. 결국 남편이 시누이를 불러 앉혀서 엄청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친오빠 밉다고 앞으로 안 볼 거라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한테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안 그러면 다시는 엄마도 안 본다고 했어요. 두 모녀가 저희 남편한테 혼이 제대로 났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요. 그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유, 원래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네가 한 번만 우리 딸 좀 도와줘라. 너 연봉도 세고 모아놓은 돈도 많잖아. 막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용돈 한 번 주라. 응? 어머님, 이거 왜 이러세요? 그이 알면 혼나요. 그리고 어머님 딸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아가씨가 자꾸만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아껴 써보기도 해봐야 해요. 제가 돈 주면 뭐해요? 또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겠죠. 안 그래요? 제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바른 소리만 따박따박하고 남편 들먹이며 호구짓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아무 소리 못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미워도 시누이는 정말 예뻐요. 얼굴도 예쁜데 애교까지 많아서 저한테 잘 앵기고 애교 있게 굴어서요. 그 모습에 제가 뒤로 용돈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면 병원비도 내주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네. 오빠 말고 언니가 자기 친언니였으면 좋겠다. 언니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 얼마나 아부를 하던지요. 시어머니는 말로 천냥빚을 만드는 사람인데 시누이는 말로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줄 맛은 나요. 그까지 푼돈을 주고 평화를 지키자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시누이 일 때문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부모님이 지방의 친척 집에 갔다가 올라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도 충격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정신을 놓으면 다 무너지겠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장례식을 치렀죠. 저희 친정언니가 장례식장에서 와서 꺼이꺼이 하며 울부짖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행여나 너, 네 언니랑 같이 살 생각하면 너네 이혼할 줄 알아? 내 아들이 네 친언니 뒷바라지 하는 꼴을 어떻게 봐. 지능이 없어서 우리 손주한테 해코지 할지도 모르고.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그딴 말이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뭐 어째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매번 같은 실수를 하세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장례식장에서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 쳤고 저는 지지 않고 더 큰 소리 쳤고요. 남편이 듣다가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 이판사판 계급장 떼고 어머님과 한판 붙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덤벼놓고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도 아차 싶으셨는지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어머님이 고생했다고 갈비도 보내시고 제가 달달한 거 좋아하는 것 아셔서 롤케이크도 보내셨는데 그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냥 눈 감아 줬어요. 좀 바보 같죠? 그래도 미운하고우나 제 가족인데 용서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를 해야 해서 뒷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회사 직원들도 몇 되고 전망성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모든 상속을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의외의 곳에서 저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 결혼할 때 나한테 줬어. 이 집이 내 집이래.
너는 집 사줬지? 이거는 내 집이야. 내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어. 이젠 나 혼자 살아. 언니, 너무 잘 됐다. 나는 언니가 갈 곳이 없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엄마 아빠가 혹시 이럴 줄 미리 알고 그러셨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됐어. 엄마 아빠의 준비성에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집을 사줬잖아요. 그때 언니한테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을 언니 명의로 돌려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상속을 다 포기하더라도 집은 언니 명의이니까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언니가 지적장애 3급이라 계속 훈련도 받고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 벌고 밤에 와서 거의 잠만 자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저 멀리 미래를 보시고 그러건지 모르겠지만 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놓은 게 그때 이 상황에서 너무도 큰 선물처럼 느껴졌었어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언니도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언니한테 가스레인지나 빨래하는 방법, 청소 등 혼자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이젠 제가 언니의 보호자가 되어서 언니를 지켜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조용할 틈 없이 일이 터지니까 제 몸도 많이 아파왔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요. 또 시어머니한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야, 애미야. 얘네 어쩌면 좋냐. 얘네 지금 우리 집으로 아예 들어왔어. 여기서 산다고. 아유, 이를 어쩌면 좋아.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가서 얘기해요. 주섬주섬 챙겨서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네 부부가 모든 짐을 싸서 시댁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왜 짐을 싸서 여기로 온 거예요? 아가씨 집은 어쩌고요? 저희 그 집 뺐어요. 생활비가 하도 없어서 보증금 빼달라고 해서 생활비로 썼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지만 돈도 안 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아이고, 그 돈을 뺏었으면 어떡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집은. 너네 지금 여기서 살려고 들어온 거야? 아니, 고모부도 여기서 사시려고 온 거예요? 시댁에서 같이 살려고요? 여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 아, 예. 저도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부부는 같이 살아야 하니까 같이 살려고 왔는데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정말 또라이 부부였어요. 돈 버는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만 있으니까 돈 때문에 매번 싸우게 되고 결국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해준 월세방 보증금까지 빼서 생활비로 썼더라고요. 그동안 모텔,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돈 다 쓰고 시댁에 비비러 들어온 거였죠. 어머님은 또 그런 연놈들을 다 품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뿌렸을 텐데 말이죠. 미우나 고우나 자기 딸은 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그래도 밥도 해줄 거고 빨래도 해줄 거고 청소도 해줄 거고 같이 살면 월세도 안 나갈 테니까 돈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냥 어머님께 두 사람 품으라고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저한테 전화해서 자신의 딸과 사위 욕을 해대더라고요. 아유, 내가 정말로 못 살겠어. 사위가 너무 이상해. 아니, 그 미친놈이 아침에 된장국이랑 계란 후라이랑 김치랑 나물이랑 해줬더니 먹을 게 없다면서 반찬에 신경 좀 써달라는 거 있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사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 새파랗게 어린 놈이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치면서 말하더라.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불편한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럴 때 아가씨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 딸은 그냥 인상만 팍팍 쓰고 있어. 걔가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어제는 사위가 집이 더럽니 수건에서 냄새가 나니 하면서 빨래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면서 수건을 확 던지는데 내가 거기서 한 소리 했다. 그렇게 더러우면 스스로 빨아 쓰라고. 그랬더니 말없이 화장실에 있는 바구니를 벽에 던지면서 혼잣말로 막 욕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맞겠다 싶더라고. 어머머, 아유, 어머님 너무 무서운데요?
아가씨는 뭐라고 그래요? 아가씨한테는 안 그래요? 막 주먹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다행히 우리 딸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우리 딸 말은 또 잘 듣더라. 우리 딸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한테 코가 꼈다니까 아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무서워서 사위 비위를 다 맞추게 돼. 아유 씨 내 딸 얘기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한테만 말한다 너한테만. 너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당연하죠. 어머님 처음 본 사람도 맞춰가는 과정이 있듯이 고모부하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조율하면서 잘해서 편하게 살려고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상 호되게 당하는 건 어머님이셨고요. 그런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한풀이를 하셨죠. 저도 어르고 달래서 어머님을 다독거렸는데요. 근데 저도 다독거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남편한테 풀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근데 우리 엄마 왠지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그냥 어머님이 많이 답답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돈 달라는 소리야? 내가 내일 본가에 같이 가자. 언제까지 그런 얘기 듣고 있어. 가서 돈 조금 쥐어드리고 오자. 그렇게 해서 남편과 시댁에 가서 거금 100만 원을 쥐어드렸어요. 저희도 이제 더는 없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장난이 아니라고요. 또 저희 아이가 영재원에 다니고 있어서 그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어머님도 아세요? 그래서 더는 없고 쟤네 일자리 빨리 구하게끔 노력하라고 일침을 날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돈 얼마 쥐어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 고난은 반복됐어요. 아니 애도 곧 태어날 텐데 쟤네를 어쩌면 좋니?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밤에는 술 마시러 나가고 내 자식 남의 자식 다 똑같아 정말. 아우 내가 계속 잘해주니까 더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 이제 아가씨랑 고모부 나가라고 해요. 지들끼리 쪼들려보고 손가락 빨아봐야지 급한 마음에 뭐라도 하겠죠. 야 내가 그 말을 안 했겠니? 나가라고 하니까 응? 사위가 집만 해주면 나가겠단다.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가 쟤네 보증금만이라도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어머님 저번에 100만 원 드렸는데 저희 돈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이런 거 완전 싫어해요. 그이 알면 큰일 나요. 아들 성격 아시면서. 우리 아들 모르게 해주면 되지. 나도 비밀로 할게. 나도 우리 아들한테 달란 말 못한다. 한 번만 더 말했다가는 연 끊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네 남편 몰래 보증금 정도만 해주면 안 될까? 제가 그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 졸랐어요.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어떤 날은 돈 달라고 우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돈 달라고 시위하는 사람처럼 아주 저를 노이로제 걸리게 하는데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쥐어줬습니다. 제가 적금 붓고 있던 게 있었는데 도중에 깨서 500만 원을 어머님께 드렸어요. 신의부부 보증금에 보태라고요. 저도 무리한 거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집 팔아서 해주던지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했죠. 어머님이 연신 고맙다고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고마운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친 시누이 부부는 상상 초월로 정신이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마련해서 준 500을 가지고 집을 구하러 다닌다고 했는데요. 미친 연놈들이 그 돈으로 다 고장난 경차 중고를 사왔지 뭐예요. 아니 내가 정말로 못 살겠어. 쟤네를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그 돈을 차 사는 데에다 써? 그것도 다 고장난 차를. 아유 나 어떡하니? 이제 나 어떡해? 어머님,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떡해요. 저 철없는 것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냥 어머님 데리고 사세요. 어머님이 데리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네가 나 한 번만 더 살려줘라. 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없어? 나 정말로 쟤네랑 같이 살기 싫어. 아니 못 살아 못 살아. 어머님,
저도 더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500만 원도 그거 힘들게 구한 거예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만 말씀하시고요. 더 돈 필요하시면 저번에 드렸던 500만 원까지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 내가 너희 집 가서 살고 내 집을 얘네한테 살라고 하는 건 어때? 아니 내가 얘네랑 같이 살면 피가 마를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그렇게 되면 남편이 다 알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이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걔네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럴 거고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에 있는 네 친정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 그거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 그 집을 얘네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야 엄연히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인데 너희 언니만 가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어차피 네 언니는 몸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만 잠깐 자니까 아유 너네 집에서 살아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그런 집 장애인이 산다고 하면 집값도 떨어져. 그러니까 멀쩡하고 예쁜 우리 딸이 쓰는 게 집값 올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도 살고 우리 딸 내외도 살고 집값도 안 떨어지고 너도 네 친언니를 곁에서 돌볼 수 있으니까 다 좋은 일 아니니? 어머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어렵게 꺼내신 말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다 좋은 일까요? 남의 집을 뺏는 일이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황당한 상황을 겪긴 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막장 상황에 익숙해졌다 해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도저히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 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화를 내기보단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던 게 더 컸어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정으로 말을 돌린 거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좋게만 해석하셨나 봐요. 전화를 끊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몇 분도 안 지나서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우리 집의 귀인이다. 어려운 사람 모른 척하는 것 아니다. 내 동생이다. 하면서 별별 얘기로 나를 꿰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 끊임없이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왔고요. 처음엔 무시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점점 도가 지나쳐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정말 집요하게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더 커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계속 이어지더니 급기야 주말에는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신 어머님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확인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자 손에는 반찬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엄마 웬일이야? 이건 다 뭐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온다면 온다고 말을 하고 오지. 너네 괜히 나온다고 방치우고 그럴까봐 그랬지. 오늘은 내가 우리 손주도 봐주고 너네 반찬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려고 왔어.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김치통을 새로 정리하고 냉장실에서 꺼낸 채소를 씻어 통에 다시 담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무슨 이유로 여기에 온 걸 아니까요. 무슨 의도로 저렇게 저희 집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깐 부담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손님을 왔으면 좀 쉬어. 너무 살림을 잘 들여다보면 집주인이 민망한 법이야. 그런가? 너는 들어가서 게임이나 해. 아니면 낮잠이나 자든지.
엄마 신경 쓰지 마. 애미는 나랑 커피나 한 잔 할래? 내가 탈게. 거기 앉아. 남편을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어머님은 제 커피까지 타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들을까봐 조용히 묻더라고요. 생각은 좀 해봤어? 나 너무 힘들었어. 오늘도 사위놈이 별것도 아닌 거에 트집 잡는데 어우 내 심장이 철렁철렁해. 내가 안 봐야지 살 것 같다 야. 다행히 우리 딸 말은 잘 듣더라고.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나 너무 힘들어서 봐봐라. 내가 저번 주보다 2kg가 더 빠졌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머님, 딸이 힘든 것보단 어머님이 힘든 게 낫지 않아요? 걔네 둘이 살 때는 절대로 안 그랬대. 응? 돈 때문에 싸운 거지. 집안일이나 음식 가지고 그런 적은 없단다. 그리고 내가 저 둘을 언제까지 같이 살아. 아이 결혼했으면 둘이 살아야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제발 네 언니 집 좀 어떻게 안 될까? 언니 집이요? 아, 좀 어려운데. 저랑 같이 산다고 하면 좋아하긴 할 건데요. 말이라도 해볼까요? 그래 말이라도 해봐. 네 언니가 의외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잖니. 우리 딸한테 아주 쉽게 깨끗하게 쓰라고 할게. 너네 집 저쪽 방을 네 친언니한테 쓰라고 하면 좋겠다. 어때? 알겠어요. 그러면 언니한테 한번 말은 해볼게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언니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했었거든요. 저 바꿔준다면 천천히 명의도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집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잖아.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명의를 우리 딸로 해주면 내가 그까짓 거 재산세는 내가 내줄게. 어차피 한 가족이니까 속이겠니? 안 그러니? 하, 명의요? 아, 그러면 어머님 명의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아니 얘 잘 생각해봐. 너네 둘 다 일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기 힘들잖아. 네 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재산세나 세금 등을 관리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니? 내가 매주 너네 집이랑 네 언니네 집 가서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몸쪽 노릇 할 테니까 나 막 부려먹어도 돼. 내가 진짜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래. 얘 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어머님이 정말 불쌍한 표정과 애원하는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집만 빌려달란 식으로 말했다가 갑자기 명의가 추가가 되었어요. 갈수록 요구가 심해지셨어요. 제가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대하자 답답하신 어머님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무슨 이 방법까진 안 쓰려고 했는데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너네 친정 부모님도 하늘나라에서 그 장애 언니 동생이 보살피기를 바랄 거야. 네 친정 부모님의 업보 네가 갖고 가야지. 응, 장애인이 어떻게 혼자 살아? 누군가가 보살펴야지. 너 그거 다 학대다 학대. 네? 학대요? 아니, 장애 있는 사람 혼자 살게 하면 학대예요? 아, 저는 몰랐네요. 그러면 그 아파트 안 되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여보, 내 인감도장 좀 찾아서 갖다 줄래? 당신 거도 같이 가져오고. 어머님이 너무 치밀하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건드리니까 제가 오히려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싸울 힘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너무 지쳐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저를 쳐다보셨지만 이내 흡족한 듯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보겠다고요. 지금 가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장은 왜? 아, 아이고 위임장 작성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가 정말 우리 집안의 귀인이다 얘. 아니 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내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이고 정말 고마워. 고마워하실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저도 그동안 어머님 말씀 듣고 어머님 말씀 다 맞는 말이고 내가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인감도장은 왜? 아, 여기 있어. 내 거랑 당신 거. 도장을 뭐 어디에다가 찍게? 인감도장 그거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데. 서류에다가 찍으려고 이혼 서류.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자, 나는 찍을 거니까 당신도 여기다가 찍어.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서류는 바로 이혼 신청서였어요. 도저히 어머님 때문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서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큰 돈부터 짜잘하게 빌려간 돈들, 그리고 수많은 모진 말들을 다 터뜨렸죠. 남편도 깜짝 놀라며 자신의 엄마의 만행에 화를 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아파트는 처형 거야, 처형 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아파트 명의 처형으로 바꾼 거라고. 상속도 아니고 명의 변경이라고. 우리는 이 집 받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그 집을 달라고 해? 그것도 저 미친 연놈들을 위해서?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 저 솔직히 이 사람 없어도 저 혼자 벌어서 애 잘 키우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별별 모욕을 다 듣는데 저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넘볼 걸 넘보셔야죠. 남한테는 안 그러시겠죠.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어머님하고 남 될래요, 남. 도장 찍었으니까 이혼 변호사한테 줄 거고요. 여긴 내 집이니까 당신이랑 시어머니 나가. 더는 같이 못 살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이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내가 집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저 이혼만은 하지 말어. 나 우리 아들이 이혼하는 거 싫어. 어? 엄마 나와. 엄마가 거머리처럼 내 와이프 괴롭히고 있을 줄 정말 몰랐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단속 확실하게 할게. 신경 안 쓰이게 할 테니까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갔고요. 남편도 일부러 시댁에 가서 3일 정도 있었어요. 아주 그 집에서 지지고 볶고 장난 아니었겠죠.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그때 100만 원 준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일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엄마 집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한테 하는 거 보니까 계속 가족으로 살면 더 그럴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그리고 우리 본가에 줬던 돈들 그것도 꼭 다 갚을게. 앞으로 당신 신경 쓰이는 일 없게 할게. 미안해.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였죠. 내가 어머님께 우리 이혼한다고 이혼 서류 내밀었지만 솔직히 당신 싫지 않아. 당신도 어머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주겠는데 난 진심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 그럼 우리 이혼하지 말자. 대신 내가 확실하게 우리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그동안 몰라서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제는 당신 진짜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어머니 몰래 이사도 가고 핸드폰 번호를 다 바꿔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를 못 찾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도 편해지고 삶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커버를 쳐주는 덕에 저는 시어머니의 탐욕과 끝없는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어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서 새로운 기분이 생겼고요. 번호를 바꾸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의 전화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이상하게 이사를 가서 그런 건지 어머님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런 건지 일이 다 잘 풀리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도 남편도 승진을 했고요. 집값도 꽤 올랐어요. 이게 다 남편이 결단을 내려줘서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왜 혼자 속 끓였나 몰라요. 이제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아휴, 진작에 그럴 걸 그랬네. 이렇게 마음도 몸도 편한데. 여보,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내가 더 고맙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더 돈독해지며 저희는 둘째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언니와 저처럼 저의 첫째와 둘째도 영원한 친구가 되겠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조용해지셨지만요. 이해할 수 없던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 때문에 등을 돌린 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은 쉽게 바꾸지 않으니까요. 이후에 시어머니는 철없는 딸과 사위랑 같이 살면서 살아갔는데요. 잘못 키운 딸 때문에 말년에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옳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말년에 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 가고 난 후 시누이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출산한 산모가 몸도 회복 안 되었을 텐데 애는 내팽개치고 밤마다 둘이 나가서 논대요. 클럽과 술집을 넘나들면서 말이죠. 어려서 회복력이 빠른 건지 아니면 산후조리를 만만하게 본 건진 모르겠지만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 즉 고모부는요. 애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나갔대요. 애 우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까지 왔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 생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와 이혼은 하지 않았다는데 정말 막장 집안 아닌가요? 애엄마가 밤새 문란하게 노는 것과 고모부는 집 나간 이야기 모두 그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께 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 단골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번호를 바꿔도 거기에 회원 정보를 변경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아유, 그래서 요즘 동네 사람들 만났다 하면 그 집 얘기하기 바빠. 어쩜 이렇게 막장인 집안이 있어? 정말 자기랑 안 어울리는 집안이야. 빠져나가길 잘했어. 저랑 연락된다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요. 어떻게 끊은 인연인데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어요. 아유, 당연하지. 여기가 자기 단골 미용실인지도 아무도 몰라. 나이 무거워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알려줄게. 아이고, 무슨 막장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건 시누이의 아기예요. 엄마 철없지, 아빠 정신 이상하지. 할머니도 정말 이상하고요. 아기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있으니까 잘 크긴 할 거예요. 어머님이 이번에는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그때 어머님 말이 생각나네요. 부모 업보 자식이 가져가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의 업보를 부모인 본인이 책임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 언니에게는 최근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언니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만난 지적장애를 가진 분인데요. 나이는 저희 부부보다 몇 살 많지만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어요. 같이 있으면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말 그대로 꽁냥꽁냥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다정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니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아닐까? 언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첫 번에 보고 안심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수록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니와 남자친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진정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까지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지어 나도 다시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언니 커플을 보니 두 사람이 꼭 이대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이 모든 기쁨을 보며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눈앞에 욕심이 클수록 더 큰 덫에 걸리기 마련이고 잘못을 방치하면 그 책임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시어머니가 이제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던 것도 결국 시어머니의 과한 욕심과 간섭 때문이었잖아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뒤늦게라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